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사랑입니다. 오늘은 대한사랑에서 해외동포 언론사 협회와 함께 대마도 탐방을 가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대마도 탐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항에 도착해 있는데요. 여기서 대기하다가 일본 대마도로의 출국 수속이 끝나면 배를 타고 1시간 30분가량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날씨는 맑은 편이지만 파도가 많이 칠 것으로 예상돼 배가 많이 흔들릴 텐데요. 지금부터 대마도 속에 있는 한민족의 역사 흔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멀미를 심하게 할지도 몰라 걱정이 많이 되지만 앞으로 일정이 매우 기대가 돼 많이 설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마도 속 대한민국의 흔적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처럼 자석이 재킷 하나씩 자, 드디어 대마도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예상대로 파도가 많이 쳐서 그런지 배가 많이 흔들렸는데요. 간간히 멀미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저도 약간 속이 울렁거리네요. 시청자님들은 대마도 배편을 타실 때는 꼭 멀미약을 드시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죠. 한국과 일본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색이 때로는 협력과 발전으로, 때로는 경쟁심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같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서로 다른 한국과 일본. 가까이 있기에 서로 간에 유사한 문화를 지녔지만 관점의 차이를 크게 느끼는 한국과 일본. 이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의 두 가지 문화를 모두 품고 있는데요. 바다 위의 연결고리인 이 대마도를 탐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뭐냐면은 우동에다가 초밥 세트인데, 그래서 이 집이 안에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2층입니다. 2층인데 계단을 조금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리 가파른 계단은 아니고. 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곳 상대마 역사민속자료관에 이동해 왔습니다. 대마도는 크게 섬이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위쪽에 있는 섬의 민속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 대한사랑의 석박사 가이드분들과 함께 한민족의 역사 흔적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조선의 가장 유물은 청동검이잖아요. 비파용동검, 길쭉한건 한국형동검. 그게 일본 현지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비파용동검이 일본에서 나오니까 이거는 한국 게 아니고 저 중국인데 한국을 거쳐서 살짝 온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한국과 전혀 역사적으로 이제 관계가 별로 없어 그랬는데 한국형 동검이라는 게 딱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부터 우리의 문화가 역사적인 문화가 이렇게 그 연결돼서 전달됐구나. 그렇게 한일집 연구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부분도 갈 거거든요. 요렇게 조그만 동산의 저 언덕 부분에 저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게 요런 형태인데요. 저희 그 삼국시대 그때 나오는 그 대표적인 그 무덤의 양식들이 있고. 아니, 불경이요, 불경. 불경들이에요? 네. 여기 거예요? 고려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게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인데요. 반야신경인데 이제 고려 쪽에서 고려 반야신경에 네, 그거를 가지고 왔다. 이제 이렇게 기사는 여기서 발견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의 그 선불교 관련된 서적하고 같이 연합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고분 시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본은 고고학적 그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고고학적으로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주 독특하게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몬 시대는 석기 시대에 해당하고 야요이는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렇게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문은 뭐 12,000년에서 한 뭐 그 서기 전 한 300~400년 그때까지 이제 기간으로 보고, 야요이는 서기 전
3세기에서 서기 후 3세기 한 600년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그 짧은 사이에 엄청난 많은 그 이 문화적인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 일본 내에 있는 문화는 여기서 자생적으로 많이 발전했다기보다는 어느 한 세력의 그런 발달된 문화가 막 물물처럼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야요이 시대인데 그 야요이 시대가 지나면 이제 야요이 시대가 기원전 3세기, 기원 후 3세기 한 600년인데 그 시대가 지나면 이제 고분 시대라고 하는데 고분 시대는 3세기에서 8세기 사이 고사기를 이제 고분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되면 다양한 아주 특이한 형태들의 고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흔히 전방후원분이라는 고분 아세요? 그건 이제 전방후원분. 우리 전방후원분.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이렇게 여기 아마 어디 표시가 있었는데 그 키 이 홀더처럼 그 앞부분은 방, 네모나게 생겼다라고 뒤는 원.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 잠깐만 여기 이거를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무덤 양식이 있는데 석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선 이보순 지부장님이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본어 요거를 설명글. 네. 자, 번역을 그대로 해드리면 지금 조일산 산상에 남는 석관묘다. 구성은 대마도에서 나는 자연의 그 판돌을 쌓은 것으로 대마도의 굴지의 규모를 자랑한다. 출도 유물로서는 신라계 토기가 많은데 백제계, 신라계, 가야계 등의 시대가 다른 것들이 부장품으로 같이 들어있다. 이 분묘는 대체적으로 5세기 후반이라고 보여지고 있으며 고분 문화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중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연구상에 귀중한 유적이다. 이게 석관묘가 원래 일본에는 돌을 쓰는 무덤이 없어요. 이거는 원래 대륙과 한반도에서 쓰던 무덤 양식인데 이곳 대마도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원주민들의 무덤 양식이 아니고 만주와 한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의 무덤 양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대마도라는 명칭의 유래라든지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석관묘가 이 대마도에서 발굴된다는 것은 요 다음에 지금 우리가 도노쿠비 고분을 갈 건데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석관묘 양식은 여기에 지금 이 무덤 양식을 일군 사람들이 한반도 또 만주로부터 온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기적으로는 5세기, 6세기지만 훨씬 더 이전부터 그쪽에서 건너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하고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이 고인돌을 쓰다가 고인돌에서 변형돼가지고 석관묘를 쓰지 않았는가. 돌 세워놓고 위에 덮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후세에 오면서는 그 고인돌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무덤을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전에는 목관을 썼나요? 얘네들은? 아니 처음부터 저희는 석관묘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요. 중국 사람들도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석관묘를 만들고 이제 돌을 막 잔돌을 놓으면 적석청이죠 그게. 그리고 돌을 삥 두르면 석환이 되고. 하여튼 돌을 가지고 무덤 썼다는 것은 이건 이제 중국 계통이 아닌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 계통이에요. 단군 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국회에서 얘기할 때 청동검 얘기했잖아요. 비파형 청동검.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인돌이에요. 전 세계 고인돌에 거의 대부분이 한반도 우리 고조선 지역에서만 출토가 돼요. 영국에서 스톤헨지 같은 그런 어떤 그 지성묘들이 우리나라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무덤 양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이 됐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지금 그런 양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로 만든 검 요게 이제 출토가 되거든요. 근데 저기 오른쪽에 설명문을 보시면 여기 김해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야계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야가 변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고대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철 생산으로 아주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철을 그 철 덩어리를 철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에 이제 원산지가 이쪽으로 없기 때문에 이 수입돼 가지고 이쪽으로 전파가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토기 양식도 그렇고. 그 철이라는 것은 김해라는 말 자체가 김이라는 게 철이거든요. 철을 재련하는 고도의 숙련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철기 문화는 김해에서 이제 이쪽으로 전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대마도는 가야의 그 남쪽 국경이었어요. 이 김해라는 것이 가야의 그 영토를 다 얘기하면서 남쪽에는 북미성이다. 근데 북미성이 어디냐면 이 대마도의 그 좌호만, 대마도의 그 서북 쪽이 거기에 북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야 사람들을 이제 여기 일본에 와서 구야 한국을 건설하는데 이제 구야가 가야거든요. 구야 한국이.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고조선부터 왔지만 가야 사람들이 대마도를 와서 북쪽을 다 지배했습니다. 철의 항구. 그렇죠. 철의 항구라는 뜻이에요. 김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김해까지가 바다였어요. 그게. 지금 메꿔져가지고 육지가 됐지. 그전엔 다 바다였고. 그래서 아주 가야 사람들은 철을 굉장히 잘 다루는데 합천에 가면은 야로면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야로라는 것이 철을 재련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면이 있어요. 아주. 의미가 있네. 누구 건지는 안 나오네요. 저 일본에서 한자를 쓰니까요. 완전히 중국 경전처럼 생겼어. 이쪽으로 한 가지를 좀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역사가 일본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가 여기 적혀 있어요. 이 연표에. 뭐 하나 꼭 보셔야 되니까. 자, 지금 이게 역사, 이제 그 상대마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서기 2세기 이후부터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적들. 근데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여기 391년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일본 역사에서 왜가 바다를 건너가지고 신라 백제를 깨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요 시기에 광개토 대왕 비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역사적인 왜곡 해석이에요.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광개토 대왕 비문의 전문가니까 그 얘기를 한마디 들으셔야 돼요. 일본에서는 왜가 그 당시에 신라, 백제, 고구려까지도 깨트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 원래 핵심은 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이제 391년조가 있어요. 그 이제 신묘년 기사라는 유명한 건데 거기가 글자가 몇 자가 빠졌어요. 근데 일본 애들이 그걸 남혈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일본은 이 당시에는요 이제 고분 시대거든요. 그러면 고분 시대라는 것은 일본에 강력한 통일 왕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통일 왕조가 없는데 어떻게 일본 애들이 한국까지 쳐들어와서 신라와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위 신민을 해석하는 건데 걔들 일본 애들은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신라, 가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일본 놈들은 아주 왜곡되게 그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의 정확한 해석을 처음으로 한 분이 정인보 선생인데 정인보 선생은 그 백잔 신라는 거기 백제를 백잔이라고 했어요. 본래 우리의 속민이었다. 그런데 왜가 이 신묘년에 건너오니까 그들을 격파하고 그리고 백제와 신라는 우리의 신하 백성이라고 여겨가지고 군사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이위 써이자에 할위자에다가 신민인데 그건 우리 고구려의 신민이라고 여겨서 그거 아주 한문의 깊은 해석이에요. 그게 이위가 그렇게 해서 군사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게 일본 애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백제 신라 그리고 또 빈 부분을 가야라고 또 해석을 해요. 완전히 이건 왜곡되는 건데 다행히 그 이전에 그 탁본을 떴던 무술등본이라는 1898년에 그 글자가 만열되기 전에 탁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데 정말로 근데 이건 일본의 박물관에 갈 때마다 이걸 다 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본이 쳐들어와서 신라와 백제를 식민으로 삼을 그런 능력이 없었고요. 우리 삼국사기엔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교과서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금 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를 서술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 분석한 결과고, 그래서 지금 한반도 남부인 가야 지역, 거기는 임나가 있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임나일본부라는 그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었다는 그런 어떤 학설이 그게 정설로서 굳어져서 아직까지도 그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 요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뭐냐면은 가야가 임나니까 우리가 그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은 옛날의 영토를 회복하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정한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시마라는 말도 히라가나로 쓰는 게 있지만 그 말의 유래는 우리가 바라볼 때 두 개의 섬이라고 보인다고 해서 두 섬이라고 썼던 그 두자가 와전이 돼서 쓰가 됐고, 그 다음에 섬이라는 말은 시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모든 섬을 시마라고 부르는데 그건 우리말의 섬입니다. 그래서 두 섬이,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두 섬이라고 불렀냐? 이따가 한국 전망대를 갈 건데 여기에서 맨눈으로 부산이 보입니다. 맨눈으로 보여요. 망원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맨눈으로 보면 부산이 보여요. 그런데 후쿠오카, 큐슈 쪽에서는 여기가 맨눈으로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섬이. 그만큼 이곳은 거리상으로 부산에서 50km 정도밖에 안 되고 큐슈 쪽에서는 13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눈으로 보다 보니까 두 섬으로 보였고, 그래서 스시마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됐는데, 또 하나 왜 한자로 대마도냐, 마주대할 때 대자에다가 말맞자냐, 일본에는 말이 없었어요. 일본 섬에는 말이 길러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말맞자를 썼느냐면 그 맞자라는 것은 그냥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틀 전 국회에서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고조선의 다른 이름이 사만이다. 진한, 변한, 마한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균형을 이룰 때 나라가 흥했고,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단군조선이 그 쇠락의 길을 걸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반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말맞자를 쓴 마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다, 마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에서의 의미가 대마입니다. (1971년에) 스타가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 히로카즈라고 읽을까요? 히로카즈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네, 김광화라는 친구가 이 동물을 발견함으로써 여기가 이제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해 나가사키현의 교육위원회가 발굴 조사를 실시해서 야요이 시대 후기, 기원 후가 될 겁니다. 1세기부터 2세기 그때쯤에 만들어진 상자형 석관 4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고분군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굴함에 따라서 청동제의 이 동무가 출토된 것과 한국의 무문토기, 그리고 북규슈의 야요이 시대식 토기가 이 유물로서 같이 출토된 등 양국,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관계와 그 다음에 연대, 그리고 대륙과의 교류 등 연구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 지금 1호 석관은 지금 소실되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2호에서는
이게 동천이라 그래서 이 팔찌예요, 팔찌. 이게 팔찌 천자예요. 거거든요. 네. 팔찌. 예, 팔찌, 그 다음에 관옥. 옥인데 이제 관처럼 생긴 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질토기, 적소토기, 그 다음에 수정, 나스매관, 수정 이렇게 연결한 이런 목걸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유리옥이 1,400개 발굴되었고요. 3호 석관에는 똑같이 동모가 2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천, 아까 팔찌가 2점 나왔고, 7점이네. 7점 나왔고, 여기서 이빨이 치아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관옥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야요이식 항아리, 작은 항아리, 그 다음에 유리 작은 옥 8,00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호 석관에서는 아까 그 박물관에 있었거든요. 그 청동 거울하고, 그 다음에 유리옥, 그 다음에 유리철 도끼. 예, 도끼가 몇 개인지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 여기서 동모, 그 다음에 동천 뭐 이런 것들 청동 제품이 나왔다는 얘기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동 제품은 고조선의 청동 문화가 여기에 전파가 돼서 나왔다는 뜻이고, 이 대마도의 별칭이 뭐냐면 동모의 섬입니다. 그러니까 청동 검이 저게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이곳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나 또 여기 지금은 그 유실돼 가지고 발굴되지 않은 것 중에 청동 검하고, 그 다음에 청동 거울하고, 그 다음에 고곡이 구부러진 옥 있죠, 이렇게 C자같이 우리나라 태극의 모양. 이 세 가지가 여기서 다 발굴이 되거든요, 이 도노쿠비 고분에서. 그거는 뭐냐면 여기가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의 묘였다는 걸 증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일본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역사적 유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거울과 검과 그리고 고곡입니다. 그게 여기서도 다 발굴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마도가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곳이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돼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이 대마도가 우리 역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화 52년은 몇 년도예요? 71년입니다. 그 김광환은 한국 사람이에요? 김씨네? 제1동포의 가능성이 크죠. 예. 올라가시겠습니다. 일부가 어디 갔지? 일부가 안 보이네. 귀화를 해가지고 이곳에 여기다 석관을 하나 만들고 한국의 우선이 이렇게 왔다. 연계가 땅을 좀 사주셨겠네. 그럼 이게 발굴될 때 유골도 같이 발견. 유골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됐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일본하고 우리 역사와의 관계는 흔히 백제하고의 관계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제나 고구려, 그리고 신라, 그리고 가야,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삼국시대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시대 구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는 딱 100년 유지됐습니다. 100년. 가까이 좀 대주세요. 잘 안 들려요. 가야가 망한 게 562년이거든요. 그리고 백제가 망한 게 660년이죠. 또 고구려가 망한 게 668년이고, 그러니까 가야가 망한 562년으로부터 백제가 망한 660년까지 약 100년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지됐지, 그 이전에는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대 구분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야 역사를 너무 도외시하고 있고 잘못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 정부 때 가야사 연구가 국정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에. 그런데 가야사 연구에 10년간 1조가 넘는 돈을 투입을 했는데 오히려 가야사 연구가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박물관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임나 일본부서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야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사 편찬 같은 경우도 이루어진 걸 보면 오히려 일본 서기에 있는 임나 일본부와 연관된 지명을 한반도 남부에다가 비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학계 현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광개토대왕 비문을 그 연표에서
왜가 바다를 건너가지고 신라와 백제를 쳤다는 그런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 학계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가 다 일본식 지명으로 비정을 해서 여기는 뭐 합천은 뭐 일본식 지명에 어디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얼마 전에 가야 고분군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가 됐어요. 그 등재하는 과정에서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일본식 지명을 한반도 남부에 비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한사랑이 그걸 앞에 서가지고 다른 시민단체들하고 연대해서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그 지명을 빼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도 봤어. 예. 아니 이거는 정말로 저희들 자랑이 아니고 유네스코에 법적으로 그렇게 등재가 돼버리면 나중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너희들 지명 우리 일본식 지명 여기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몇 년간 투쟁해서 막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석관묘라든지 이런 유적들을 보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역사 관계가 흔히 말하는 사국시대, 삼국시대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고조선 시대부터 활발하게 이쪽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조선 시대에 대한 인식이 저희 그 학교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연히 유물 유적이 일본 열도에서 고조선식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질문요? 이런 어떤 뭐 석관묘라든가 이런 그 고인돌에 관련해서요. 우리 한국 말고 국제 그 학계에서 어느 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전문적인 어떤 그룹이 있는지 고인돌만 연구하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고인돌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우리나라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전 세계 고인돌 분포 지도를 만들었는데 거의 90% 가까이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표적으로 그거는 학계에서도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 고인돌이다 하는 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 고인돌이 나중에 이제 형태가 이런 어떤 석관 형태로 변해가지고 이런 어떤 돌을 써가지고 무덤 양식을 만드는 것은 우리 문화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돌을 써서 무덤을 만드는 게 없었어요. 중국도 없습니다. 이런 석관묘 형태는 우리 문화의 대표적인 묘제 양식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보수적인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결혼하는 문화라든지 장례 치르는 문화예요. 그 중에서도 장례 치르는 문화는 아주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자기들 문화를 아주 대표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 죽은 자를 잘 모신다는 거는 조상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을 어떻게 모실 거냐는 이거는 뭐 지금 한국에서도 뭐 충청도식, 전라도식 다 다를걸요? 이런 석관 형태의 그 묘제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 무덤 형식이다. 이거는 대표적인 겁니다. 중에 하나의 석관이 고인돌의 변천사라 보시면 돼요. 이런 석관묘가 언제부터 나오냐면 홍산문화 때부터 나와요. 그 홍산문화라는 것은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4500년까지가 홍산문화인데 홍산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이 요령성 능원시에 있는 우화량 유적인데요. 우화량 유적에 이런 석관묘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피장자의 그 주위에는 뭐 옥이 엄청난 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고 배달국 시대의 무덤이거나 아니면 뭐 고조선 시대의 무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홍산 문화는 우리와 상관없다. 이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그럼 중국도 몰라요. 그건 중국도 자기들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그건 만리장성 밖에 있잖아요. 그 만리장성이라는 게 담인데 그건 우리 것이 아니다. 근데 한국 학자들이 그건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식민사학만 배웠으니까 머릿속에 우리의 역사는 2000년 전 임나일 본부하고 한사군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우리 역사가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을 가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 역사책에서 고조선을 지금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응?
이 역사학자들이 단군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려고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의 그 목매한 행동이라는 것은 뭐 우리 대한사랑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셔야 될 게 역사학계에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와 또는 그런 어떤 주체적인 의식을 못 갖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그 지금 학계가 소위 뭐 다른 그 계통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카르텔 형성이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과 그리고 모든 인사권이 그 학자들한테 다가 있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이거를 인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주체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동안 자기들이 평생을 연구해왔던 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걸 놓치기 싫은 겁니다, 사실은. 예, 그게 현실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연구도 하나의 권력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세대가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후세를 또 기록을 길러내니까. 남겨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이미 석사를 갖고 있는 이제 사학자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석사든 박사든 논문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논문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도 길러지질 않아. 석방이 나오질 않아.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논문을 써야만 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 김은 회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저하고 여기 김성원 국장님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이제 밟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수료를 했고 논문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인하대학교 대학원에 융합고고학 전공이라는 과정이 생겼어요. 대학원 과정이. 그런데 인하대학교에 학부에 사학과가 또 있어요. 그런데 사학과의 역사인식과 대학원의 이 융합고고학 전공의 역사인식이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에서도 이 대학원 과정을 문 닫게 하려고 온갖 로비를 지금 다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모든 대학 중에 유일하게 고조선 연구소가 있는 대학은 인하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문 닫게 하려고 총장까지 나서가지고 인하대학교 총장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역사학계 현실이에요. 영국에 가면 스톤헨지라고 고인돌 집장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고인돌은 일반 서민이 쓸 수가 없다.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 그 무덤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인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석관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평민들은 고인돌 생각도 못해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고인돌을 몇 번 거기 가봤는데 애들도 데리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보면 거기 한 20기가 있는데요. 무덤이.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일반 서민이나 일반 평민이 죽어서는 절대 못 만드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사장님이 마침 어떤 게 먼저냐 이런 말을 이렇게 정의가 내리기 어렵다 하는 말에 언뜻 떠오른 게 제가 이제 언뜻 제 생각에 고인돌은 아마 족장이나 저 같은 사람 죽으면 이제 거기다 묻는 거고 예, 나머지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거 죽으면 이제 대충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인돌이라는 건 이제 그 철학이 들어있어요. 위에 둥근 돌이 있죠. 밑에 두 개 돌을 딱 받치잖아요. 그게 천원지방이에요. 우리 민족의 근본 철학이 우리 민족은 천지와 함께 하거든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이 고인돌 속에는 천원지방의 철학이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는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죠. 그게 천지 속에서의 인간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고인돌은 이제 무덤이냐 아니면 제천단이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근데 무덤 양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이 우주를 주지하는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을 대상으로 해서 천재를 지내는 그런 어떤 제의 장소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고인돌을 덮고 있는 상판에 보면 제일 윗돌 거기에 보면 하늘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성혈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고인돌을 쓰던 당시에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단군색이 소위 말하는 환단고기를 이루고 있는 단군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려 공민왕 때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행촌 이암 선생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단군이 47분의 치적이 쭉 기록돼 있어요. 그 중에 13번째 단군이 누구냐면 흘달 단군이에요. 지금 우리는 단군 항검도 모르잖아요. 근데 13번째 흘달 단군 기록에 보면 BC 서기전 1734년에 하늘에 오성이 일렬로 쭉 해와 달 사이에 늘어선 것을 관측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야 이걸 어떻게 믿어 했더니 서울대 천문학과를 나온 박창범 박사하고 나대일 박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걸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1년 차이가 나는 1733년에 오성 치루 현상이 벌어진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은 뭐냐면 다른 사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환단고기를 무조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1734년에 서기전 하늘의 그 천문의 그런 현상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 고인도를 쓰고 또 그런 천문 관측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고조선 시대였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고인도를 영어로 뭐라 그러면 돌맨이라고 그러거든요. 돌맨. 그 우리나라 돌멩이에서 갔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가서 돌맨이 됐다 그래요. 그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근데 돌멩이가 고조선 때도 돌멩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 돌멩이가 가서 돌맨이 된 것 같아요. 저희 목표가 대학원 대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최후의 목표입니다. 대한사랑의 최후의 목표는 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역사 논문, 환단고기를 인용한 논문을 막 수백 편 써내면은 이건 강단사학에서도 꼼짝을 못해요. 자, 이렇게 상대마 역사 민속자료관에 이어 도노코비 고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대마도는 일본 나가사키현에 속하는 섬으로 대마도 인구는 약 3만 명인데요. 한적한 시골 풍경과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은 어촌 마을들이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한국의 부산에서 남동쪽으로 약 49.5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 지리적 위치 덕분에 한국과 일본을 가깝게 연결하는 해상다리로 불리기도 하며 역사적으로도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교류의 중심지였으며 고대부터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과 외교의 장으로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아쉽지만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2편에서 그 대마도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필수인 것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